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 믿는 사람과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쌓아 올려진 것임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가 이룬 걸 알고 나는 겸손하게 살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모릅니다. 착각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착각이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의 친정부유함까지 등에 업고 한 노인을 자기 집 허들에 실군 취급하며 살아온 며느리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 노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지수라는 여자를 처음 마주치는 건 그녀가 백화점 쇼핑백 3개를 두 손 가득 들고 현관문을 발로 밀듯이 쾅 닫으며 들어오는 장면에서입니다. 값을 가늠하기 어려운 가방들이랄까. 자신의 오늘 하루를 증명이라도 하듯 묵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 바닥에서 걸레를 쥐고 허리를 굽혀 구석구석 닦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어머니 박영순이었어요. 지수는 영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소파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면서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저녁은 뭐로 할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머니라는 호칭, 오늘 저녁은 뭐로 할 거냐는 질문. 이 두 가지가 이 여자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의 어머니였고 오늘 저녁을 준비하는 건 며느리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기 위한 일이었는데도 지수의 눈에는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허리를 천천히 펴고 걸레를 개어 세면대에 걸어두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항하는 느린 걸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걸음이었죠. 지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를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지수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는데 딸 하나에 대한 애정이 유별났어요. 뭐든 해줬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보내주고 유학 비용도 아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을 때 지수는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의 바깥에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서사를 가장 편하게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결혼 후에 지수가 동주의 어머니 영순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그 관계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수 눈의 영순은 시골 냄새가 나는 소박한 노인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말이 없었고 비싼 것을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지수에게는 뭔가 부족한 사람의 특성처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주머니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게 지수에게는 그냥 편한 호칭이었겠지만 그 선택 안에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요. 날이 지나면서 그 메시지는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였어요. 명령형이었지만 그래도 존댓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치워주세요. 아주머니, 국이 좀 짜게 됐네요. 아주머니, 이 수건은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동의 영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영순이 앉아있는 자리에 지수. 친구들이 앉아야 하면 영순이 일어났어요. 영순이 보던 TV를 지수가 채널을 돌려도 영순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 문제가 나온 건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두부를 발견한 지수가 그걸 들고 영순에게 갔어요. 이거 아주머니 드셔도 되잖아요. 이틀 지난 건데. 상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지난 거는 어르신들이 드셔도 괜찮다던데요. 그 말을 하는 지수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다기보다 그냥 낭비하기 싫어서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의도가 없는데도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그게 이미 그 사람 안에서 당연한 논리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영수는 그 두부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수는 그 반응을 어떻게 잃었을까요? 아마 군말 없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영순의 눈을 주목합니다. 그 눈은 화가 난 눈도 아니었고 체념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차분하게 기억하는 눈이었어요. 마치 서랍에 차곡차곡 넣어두듯이 그 순간을 기록하는 눈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지수의 친구들 5명이 집에 놀러 왔고 거실에 모여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영순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쟁반에 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누구세요? 하고 물었고 그 순간 지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야 솜씨가 좋으시거든. 친구들은 어머 감사해요 하고 받았고 영수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영순의 뒷모습입니다. 아무 반응도 없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요. 화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도움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체념이라고 보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건 체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우미 소리를 들어서 상처받을 정도로 자신을 낮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을 넘는 순간이라는 건 대부분 아주 작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집 좀 정리해야겠다. 저 방 좀 깔끔하게 해야겠다. 저 안에 있는 낡은 것들 좀 치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방을 향할 때, 그리고 그 방의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빠질 때, 그게 바로 선을 넘는 순간이 됩니다. 지수가 딱 그랬어요. 그날 지수는 집을 싹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 영수는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안방 그리고 마지막에 영순의 방에 이르렀어요. 영순의 방은 이 집에서 가장 구석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지수가 결혼 직후에 자기 옷이 너무 많다며 드레스룸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말 한마디에 영수는 자기 방을 그 작은 서재로 옮겼어요. 마치 원래 그 방이 자기 방이었던 것처럼 짐을 옮기고 정착했습니다. 그게 불과 결혼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 영순의 짐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어요. 낡은 이불 한 채, 서랍 위에 올려둔 액자 몇 개, 그리고 서랍 맨 위 칸에 조심스럽게 모셔놓은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이 크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자리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였다는 걸 물건들이 놓인 방식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그 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시계는 영순의 남편이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동주 아버지였죠. 10여 년 전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갔어요.
아침에 함께 밥을 먹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그렇게 가고 남은 게 그 낡은 시계 하나였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그 시계를 꺼내 닦았습니다. 유리면을 헝겊으로 천천히 닦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들 동주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계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말로 정해진 규칙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아는 선이었죠. 지수는 그 선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관심이 없었다면. 그 시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기회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낡은 물건이고, 어차피 이 집 안에 있는 것들이고, 내가 정리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요. 어떤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수는 영순의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편지 봉투들이 있었고 사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계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어요. 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현관 앞에 가져다 놓고 다음 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늦게 영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박스를 발견하고 내려다봤어요. 뭔지 직감했을 겁니다. 손을 뻗어 박스를 열었을 때 편지 봉투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던 지수가 영순을 보고 방 좀 정리했어요. 낡은 것들은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쓸 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그냥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봤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 낡은 거요. 그건 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내놨어요.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소리가 없는 무너짐이었어요.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순이 혼자 방 안에서 울었다는 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어요. 동주가 그날 밤 영순의 방문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는데 영수는 괜찮다고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수는 그날 저녁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집 정리 다 했어. 속 시원하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 문자가 오고 간 시각에 영수는 방 안에서 빈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날 영수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아들 동주에게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고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이 넓어지겠다고 생각했겠죠. 영순이 골목을 걸어 나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찾아 눌렀고 몇 번의 신호 끝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영수는 멈춰서지 않고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꾸나. 상대방이 누군지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투 안에 담긴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고 이제 더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전조가 있습니다. 냄새 같은 거예요. 어떤 날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무너짐의 신호라고 알아채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날 좀 이상했던 날로 넘겨버리죠. 지수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가 온 건 친정아버지 전화였습니다. 평소에 친정아버지는 지수에게 전화할 때 목소리가 커요. 무언가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목소리가 작았고 말을 고르는 것 같았고. 중간에 전화가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끊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그 전화를 그냥 넘겼어요. 아버지도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며칠 뒤 경제 뉴스 채널을 잠깐 틀었다가 지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친정아버지, 회사 이름이 자막에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읽어내려가는 내용은 세무당국의 조사 착수와 허위, 투자 유치 의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지수가 아는 회사 규모에 비해서도 너무 큰 숫자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겠지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도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기사가 더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포털 검색창에 친정아버지 이름을 쳐봤더니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그때서야 이게 착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용카드 문제가 생긴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단말기에서 거절 소리가 났어요. 점원이 다시 한번 긁어보겠냐고 물었고 또 거절이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지수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방 안을 뒤적거려 현금을 찾아봤는데 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2만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물건들을 선반에 다시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마트 밖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뭔가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안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상황이 어렵다 잠깐 나가 있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가 있겠다는 말이 얼마나 나가 있겠다는 건지, 언제 돌아오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항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때 지수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생각해보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 뒤에 언제나 있어줬던 무언가가 사라진 거잖아요. 사람이 항상 믿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느끼는 그 공허함 있죠. 그게 왔을 겁니다. 이 시기에 남편 동주는 어땠을까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도 지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봤습니다. 지수가 친정 상황에 대해 말을 꺼내면 그래 이렇게 짧게 받고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어요. 변화가 확실해진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동주가 퇴근하면서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지수가 이게 뭐냐고 물었고 동주는 한참 뒤에 열어봐 라고만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진과 문서들이었는데 지수가 결혼 기간 중에 만나온 다른 남자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동주가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는지. 봉투를 보면서 짐작이 됐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동주 서명이 들어가 있었고 지수 서명 칸만 비어 있었어요. 지수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을 겁니다. 친정돈은 사라졌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남은 건 이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만 지킬 수 있다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이 집은 적어도 동주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지수는 명품 가방을 팔러 나갔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중고, 거래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본 게 처음이었어요. 카운터에 가방을 올려놓자 직원이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브랜드를 확인하고 상태를 보고 나서 요즘 이 모델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매장도 2곳 더 갔는데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세 번째 매장에서 원래 샀던 가격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고 팔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집에 도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 땅이 사라질 때죠. 그때서야 비로소 발밑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 때요. 지수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뒤 지수가 마지막으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그 아파트였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통해 아파트 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먼저 등기부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절차였어요. 등기부 등본이 나왔을 때 변호사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소유자 칸을 봤어요. 최동주 이런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은 박영순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보고 처음에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잘못 올라간 거 아니냐고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박영순이 맞습니다. 취득 날짜도 오래됐고.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동주 씨는 이 아파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혀 없으세요.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시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아파트 쪽으로 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 봐야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로비 한켠에 서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건 검은색 대형 승용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흰 저고리에 짙은 치마를 갖춰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정장 남자가 노인 쪽으로 걸어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그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박영순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순이 아니었습니다. 걸레를 쥐고 거실 바닥을 닦던 그 흐릿한 실루엣이 아니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갱이 달랐습니다. 눈이 달랐어요. 정장 남자가 문을 먼저 당겨드리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는 로비에 서 있는 지수를 봤습니다. 보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지수가 먼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꺼낸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지수의 눈은 울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 멈춰서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다른 소리가 없어서 그 침묵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내 시계가 아니었어. 내 인생이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접혔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달라지겠다고 했어요. 영순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영순이 천천히 뒤로 뺐습니다. 뿌리친 게 아니었어요. 잡히기 전에 이미 없는 자리로 손이 가 있었습니다. 그게 뿌리치는 것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영순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렸어요. 영순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닫힌 문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영순의 진짜 정체입니다. 어떻게 저 노인이 저 모든 것의 주인이 됐는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순이 남편을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둘 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어요. 남편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고, 영수는 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작은 공업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월세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손대는 일마다 천천히 커졌어요. 부동산을 처음 사들인 건 35살 때였는데 변두리 작은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리였는데 10년 뒤에 그 주변에 개발이 들어오면서 몇 대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난 뒤 영수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었고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수는 자산 전체를 자기 명의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군 것들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두 사람 명의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쳤어요. 그래서 지수가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박영순의 것이었던 겁니다. 지수가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은 배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어도 얇은 코트를 입어도 파고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을 때 바람이 딱 그랬습니다. 어깨 위로 밀고 들어오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이따가 연락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해봤어요.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카톡으로 해. 하고 끊었습니다. 지수가 연락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5명이 다 비슷한 이유로 빠르게 끊었어요. 예전에 지수가 가방 하나 사고 와서 보여주겠다고 하면 다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지수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점이었죠.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경우에 얼마나 얇아질 수 있는지를 지수는 그날 오후에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잠깐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다가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카드는 다 정지된 상태였고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걷다 보니 골목이 나왔어요. 오래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영순이 혼자 장을 보러 다니던 바로 그 시장이었어요. 지수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영순이 이 시장에서 뭘 사왔을 때 지수가 이런 데서 파는 걸 왜 사오냐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순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이 났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오전장이 끝나고 좌판들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귤을 팔고 있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지수는 그 앞에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말을 꺼냈어요. 죄송한데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주머니는 지수를 위아래로 한 번 봤습니다. 별말 없이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줬어요. 지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5,000원을 들고 시장 어귀에 있는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시켰어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분식집 바깥 건너편에 전자제품 매장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TV 여러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지수는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만 보고 있었어요. 떡볶이가 나왔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건너편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화면 속 얼굴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박영순이었습니다. 흰 저고리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단 자막에 박영순 이름과 어떤 재단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뭔가를 묻고 있었고 영순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자막으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수십억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유를 묻는 것 같았고 영순이 잠깐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가진 것을 오래 쥐고 있으면 썩어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수는 그 자막을 읽으면서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박혔어요. 영수는 평생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땅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움이라고 불려도 그냥 있었습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그냥 있었어요. 그게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지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알면서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걸 지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가진 그 여유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늘 보여줘야 했어요. 가방으로, 학벌로, 친정 배경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뉴스가 나왔어요. 지수는 식어가는 떡볶이, 국물을 보면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오려다가 안 오고 또 오려다가 안 오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오래 있었습니다. 밖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분식집 아주머니가 슬쩍 눈길을 줬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지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됐어요. 그때 골목 입구 전봇대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알림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붙여놓은 안내문이었어요. 내용은 잘 안 읽혔지만 거기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갑니다. 누군가 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이었어요. 지수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표정이 어땠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골목 끝에 서 있는 지수는 예전의 지수가 아니었어요. 명품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쾅 닫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잃고 난 뒤의 사람이었어요. 있을 때 잘할 거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말이에요. 귀에 닳도록 들어온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진짜 뼛속에서부터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 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거든요. 나는 설마 저렇게 되겠어 하면서요. 지수도 그랬을 겁니다. 영순에게 도움이라고 했을 때 설마 내가 저렇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살고 있을 겁니다. 아들 동주와 함께요. 화려하지 않게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것만 먹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걸어가면 자리가 생기는 방식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에요. 지수는 그 시장 골목 끝에서 캐리어를 끌며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모르는 채로요. 차가운 바람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막아주는 것 없이
그냥 파고드는 바람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조용히 있는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말하게 되어 있어요.